걱정했던 태풍이 그래도 걱정했던 것만큼 제가 해남 지역을 돌면서 해남 군청에 가서 그 태풍에 대한 준비 사항을 점검해 보니까 그 시골 끝 그 땅끝 마을까지도 각 부서마다 아주 철저히 잘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다 잘 점검하는 한편 우리 당이 이제 태풍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당과 중앙정부가 오히려 체제를 잘 갖춰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해서 특별 교부세를 지원한다든지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그런 대책들이 보면 너무 느리게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들을 지방에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한번 점검을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로 이제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선거운동이 오늘로 마감이 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골이 솟는할 정도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는 경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 그 자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국을 돌면서 가는 곳마다 지역과 연령, 직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그런 절박한 외침, 정말 경제가 어렵다. 이런 외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는 그런 보도, 이것을 야당이나 일부 언론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고 규정짓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필요성을 입증하는 그런 통계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 25년간 이처럼 양극화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게 심화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10년 정권 때의 경제정책의 역주행, 재벌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으로 역주행한 것에 근본 원인이 있고, 그 시기에 양극화가 심해졌고, 소득 통계라는 것이 1, 2년 사이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 추세치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촛불 시민에 의한 문재인 정부 출범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IMF나 세계은행, OECD 등의 지속적인 권고를 받아들여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취해서 우리 경제의 수요 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은 옳은 선택이고, 오히려 그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는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 보강, 빈부격차 해소의 종합대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보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입증하는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득주도 성장은 그 속성상 성과가 나타나려면 2, 3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집행하면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부작용은 이미도 당정이 합의하여 7월 달에 강력한 보완 정책을 취했습니다마는, 저는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그 비용 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훨씬 상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의 내용 속에는 제가 생각에는 부가가치세의 그 간이가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연 매출, 연 수입이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아무 세무신고 의무가 없고 4,800만이 넘게 되면 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장부를 꾸며서 세무신고를 분기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가족들이 종사하는 외식업체들은 장부를 꾸며서 세무신고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100%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세무사에게 장부 기록을 의뢰하고 세무신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적게 지불해도 한 달에 대행 수수료가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래 과세 당국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장점인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려면 간이가세를 최소한도로 줄여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연 매출 4,800만 원이라는 기준을 19년인가 18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19년쯤 될 겁니다.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카드 사용 관행이 거의 5천만 모두에게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작은 소액의 물건을 사도 다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이 제도와 관계없이 근거과세는 확립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월 10만 원, 보통 20만 원, 30만 원의 기장대행 수수료 부담을 안겨주게 하느냐. 이게 제일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에 그런 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간이가세 범위를 현실화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 1년에 1억 2천만 원 이하 분들에게는 기장대행 수수료 부담을 좀 덜어주자. 그것이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길이다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이번 전당대회는 경제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당대표는 우선 경제를 잘 알고 묵묵히 경제 개혁과 당의 혁신에 앞장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어려울 때,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 정부 후반에 가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려우니까 우리 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당이 분열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촛불 시민의 민심을 받들어서 출범한 우리 노무현 정부를 촛불 시민의 뜻을 받아서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신의를 가지고 뒷받침하는 그런 당대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너무 힘들겠구나 생각하십니다. 1년에 한 차례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도 버거운 일인데 이미 2차례를 한 데다가 또 가을에 한 차례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적폐청산 과제도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게다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통령이 손수 팔고도 붙이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필요성까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청 간에 정부와 청와대 간에 자꾸 불협화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당, 정부, 청와대에서 고르게 고위직을 근무해본 경험을 살려서
당 정청을 하나로 묶어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는 치열한 토론을 해서 서로 간에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일정한 내외적 제약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그 제약 조건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조합, 이것을 확실하게 정답을 만들어내고 그 뒤부터는 그것을 발표하고 추진하는데 당 정청이 모두 한 목소리로 나가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경제 주체들이 서로 따라오게 됩니다. 안 그러고 자꾸 목소리가 엇갈리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여당이 중심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 야당을 129석의 의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여소야대의 상태에서 당대표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지닌 당대표가 자꾸 야당을 괴멸의 대상이나 혁파의 대상으로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을 경제 살리기에 경쟁적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야당의 경제 살리기 주장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야당과 자주 소통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경제 살리기 사안별로 전략적 협치를 얻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겠다. 467개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법안을 제출했는데 90여 개밖에 통과되지 못한 이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문재인 정부 성공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정당혁신본부를 두어서 확실히 혁신하겠다는 약속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당원들이 우리 당 국회의원들과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과 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또 정책 제안을 하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인터넷 토론방을 상임위원회별로 만들겠다. 그리고 당원들 전속의 청원 제도를 만들어서 10,000명 이상의 당원이 청원하면 당의 책임자가 반드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블록체인 전자투표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서 추진해서 당원 75만 명 당원의 정책 의사를 모으는데 이번에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큰 예산을 지출하고 이 많은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입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휴대폰으로 아주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주인인 권리당원들이 언제나 중앙당의 운영이라든가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언제나 열려있는 스마트 정당, always on 스마트 정당으로 당을 개혁해 나가겠다. 빠르게 개혁하면서 그 결정판을 총선 룰을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세칙까지 상세한 것을 모두 특별당규로 통과시키고 최종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거치게 함으로써 지도부도 함부로 손못대는 불가역적인 총선 룰로 만들어서 그 투표 과정에 저의 당선이 될 경우 당대표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당개혁을 중간평가로 걸어서 거기에 제 자리를 걸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당대표들이 선거 과정이나 공약으로는 정당 개혁을 했지만 우리 당이 제대로 개혁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신의 벽을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1년 8개월 뒤에 돌아올 총선을 확실하게 압승하기 위해서는 당 정청이 일체가 되어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줘야 되고, 정당을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즉각 반영하는 그런 정당 개혁을 통해서 정당을 혁신해야 한다.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이 정치 개혁에는 성공을 하셨는데 경제 개혁은 뜻을 이루지 못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 세력을 재벌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바꿔내지 못했다고 보고, 그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금융개혁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최우선의 전략이 있다고 보고, 당이 여기에 아주 적극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가계회의에서 지금 현재 정부 대표 소득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말 그 결정을 좀 더 잘. 한국당 안에서 해야지. 생각을 조금 좀 어떤 식으로 조금 여당으로서 방어를 하실 건지 방어 의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경제라는 것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어려워진 게 아니죠.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꼭 1년을 지났는데 우리 경제는 YS 정부 때 7% 성장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평균 성장률입니다. 매 5년마다 1%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떨어져서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니까 YS 때 7%,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6%, 노무현 정부 때 5%, 이명박 정부 때 4% 평균 성장률을 내보면요, 박근혜 정부 때 3%. 그런데 이 3%가 박근혜 정부 때는 좀 더 떨어져가지고 2015, 2016년에 2.4, 2.5까지 떨어졌었죠. 그것이 작년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3.1로 회복이 되는가 했는데 올해 전망은 지금 2.9로 다시 낮아지고 있어서 현재 이 위기의식을 더 느끼고 있는 그런 큰 흐름을 생각해야 되고,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이것은 80년대 말로 끝냈어야 할 재벌 중심의 경제 운영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역주행해서 더 재벌 중심으로 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과 같은 그런 수치가 꾸준히 양극화가 심해져서 국제 금융기관들 평가에 의하면 한국이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나라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제가 몇 개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 국제금융기관들이나 세계은행 또 OECD 등에서는 한국의 경제를 더 이상 재벌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서는 양극화만 심해지지 한국 경제를 더 회복시킬 수가 없다.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하는 권고를 꾸준히 해왔고 아주 강한 톤으로 직접적으로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인데, 그 정책의 내용인 최저임금의 인상,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정책은 성과가 나오려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서 투자가 늘거나 소득이 늘어나서 생산성이 늘어나서 선순환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 2, 3년 걸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한꺼번에 전 5천만 국민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야당 일각에서는 그 부작용을 더 확대해서 그것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일관되게 꾸준히 추진해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가면서 그것을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 집행, 그것은 상당 부분 92% 정도가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장려 세제의 3배 수준의 확대, 이것도 상당 이제 빨리 입법을 통해서 내년부터 확대 시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에 인하, 상가 임대차 임차인들의 권리 강화 이런 후속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아까 제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기준을 좀 확대해서 기장대행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보완 조치들을 통해서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주로 늘어나는 비용을 상회하는 재정을 통한 지원, 그걸 해줌으로써 부작용은 보완해 나가면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든가 하는 주장은 그거는 야당의 우리 문재인 정부 흔들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 이제 고용 문제는 이 근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는 2, 3년 있어야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혁신 성장을 앞당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 정책을 취할 때 경제의 수요 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날개로 나르려고 했지만 동시에 경제의 공급 면에서는 혁신 성장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혁신 성장 정책의 핵심에는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창업의 열풍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금융이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가계금융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아파트 담보 잡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해 주는 것이 거의 60% 수준의 자금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 해가지고는 기업들의 자금난이 계속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기업 금융이 줄어드니까. 게다가 기업에 지원하는 금융도 전부 담보 잡고 이자 꼬박꼬박 받는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되어서 제가 작년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계획을 설계하면서 금융개혁이 시급하고 그 금융개혁의 방향은 가계금융에서 기업금융으로 융자에서 투자로 금융개혁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략의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발표하신 IT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자본과 기술을 참여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면 그 인터넷 전문은행이 일으키는 새로운 기업금융 위주의 은행 경영 또 융자에서 투자로의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높은 수익을 올려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이 그 핵심 전략입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당시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아주 유치하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단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증권회사인 키움닷컴을 인가해 줬습니다.
그 인터넷 키움닷컴이 증권 거래 수수료가 당시 0.5%였는데 그걸 0.1%로 대폭 내림으로써 증권계에는 지난 20년간 치열한 경쟁의 바람이 불었고 그 속에서 개별 증권사의 부침은 있었지만 우리 증권산업은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행 산업에 비해서 크게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계금융 위주로 안주하고 있는 우리 금융을 빨리 개혁해서 기업금융을 강화하고 또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 전략이 바뀌어지면 중소벤처 창업 열풍이 내년 초부터는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벤처기업들은 거의 90% 이상의 투자 자금을 사람에 투자합니다. 공장과 기계에 처음서부터 벤처기업이 투자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저는 한 10만 개 정도의 중소벤처 분야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가면은 그 중에 성공 신화들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2000년에도 같은 경험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금융개혁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런 금융개혁 조치들을 함께 취해서 추진한다면 훨씬 탄력을 받고 일자리들도 많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용 문제나 소득 분배의 완화 문제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 성장 동력으로 중소벤처 창업 열풍이 우리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리지 않고 새로운 융합의 영역에서 혁신의 물결이 강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종합적인 경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마다 다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임하겠지만 저희는 되게 이미 끝난 권리당원 투표가 예상했던 투표율을 좀 상회한다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높아진 것만큼 당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에서 선거운동 후반부 지난 2주일 동안 제가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권리당원 투표에서 저에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권리당원 중에서 만들어진 그 지지세가 저를 1강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의원들 투표에서는 모든 후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나 위원장들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전해철 의원, 최재성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저를 지지하는 그런 그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대의원 투표에서도 제가 결코 뒤지지 않고 앞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일반 여론조사는 비중이 10%고 해서 제가 1강으로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은 좀 어떻게까지 하시나요? 네, 어떤 자유한국당 저하고 가까운 같은 상임위원회 하는 중진 의원인데 복도에서 저를 보더니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원내대표도 지냈던 양반인데 아유 잘 돼 가신다며요. 그래요.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잘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큰일 났어요. 저 김 대표가 여당 대표가 되면 어디 공격할 게 없어가지고 안정감도 있고 경제 중심으로 뭐 하실 날 테고 우리가 공격할 게 없어서 이게 야당이 큰일 났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던데 농담이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만 그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낼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연정이나 무슨 통합 이런 이야기를 손쉬운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의석 분포로는 그거는 백해무익한 거죠. 당내 분열만 일으키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당하고나 연정이나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우리와 정치적 지향성, 비전, 철학을 같이 하는 그런 정당을 다 긁어 모아도 150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애시당초 연정이나 이 통합은 이거는 앞으로 1년 8개월 안에는 거론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1년 8개월 안에 문재인 정부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는 법안 통과를 시키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129석 가지고 하려면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전략적 협치. 사안별로 많은 뒷받침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야당에 대한 근본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당일 때는 여당을, 정권을 교체해야 되니까 우리가 야당일 때는 여당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를 하는 것이 다 용납이 됐지만, 이제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서 다음 총선에서 이기려면 야당을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경쟁적 동반자로 보는 시각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저는 1여 4야 체제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토론장에서도 했는데, 최소한도 여당 대표가 이런 야당의 합리적 주장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만납시다 하고 매주 한 번은 만나야 된다 이죠. 각 당 대표들하고. 그리고 적어도 5당 대표가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국정의 모든 현안을 놓고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거리를 좁혀가면, 야당도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 야당이 국민들 보기에 여당이 저렇게 자세를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어려운데 계속 여당의 발목만 잡는다라고 판단하면 그건 야당이 견딜 수 없겠죠, 다음 총선에서. 그래서 이런 자세로 가면 야당의 전략적 협치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났는데. 경험을 보면 제가 1970년대 수출벤처 열풍을 직접 경험했고요. 2000년대 김대중 정부 초기에 IT 벤처 열풍을 경험했거든요. 그때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그걸 일으키려고 뒷받침한 것이 없었는데도 세계적인 흐름과 조류에 따라서 그 IT 2000년대 IT 열풍이 일어났는데, 그게 꼭 2년 동안이었죠. 2000년, 2001년, 그리고 2002년부터는 이제 IT 세계 열기가 꺼지면서 사고로들었는데, 벤처 창업 열풍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예비 벤처 창업 전사들이 각 분야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에도 많고 기업에 많습니다. 기업에 초급 관리자 중에도 있지만 중간 간부 중에서도 오랫동안 그 분야에 일을 해오면서 조금만 더 융합적 사고를 해서 요거하고 하면 이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했으면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만 해도 그 웬만한 큰 계열 기업사에 수천 명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벤처를 개발해가지고 벤처가 창업하는 걸 도와주는, 그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엄청나게 많은 창업 예비 전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벤처의 실질적인 창업 숫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는 그거를 공무원들이 고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태펀드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작업을 공무원들이 사실상 골랐고 기본화 신보를 거쳐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그게 안 되니까 아니죠.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안 되니까 재벌들 보고 그걸 골라서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고 가장 전문성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또 재벌들도 그런 금융기관의 전문기관과 같은 유사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적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자기들의 돈 버는 수단으로 투자하게 만들어야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도록 만들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 혁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당 정청이 한 목소리로 중소벤처 창업을 위한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면 저는 2000년대 초부터는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부작용 말씀은 그 벤처기업들이 있다가 쓰러지는 것을 상정하시는 건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성공률이 1차 투자 성공률이 10%도 조금만 이쪽으로 서주실 수 있나요?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말이 나와서. 중소벤처 창업이 보면 세계 모든 나라가 1차 도전하면 평균 성공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2차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하면 성공률이 50%대로 가고 3차 도전하면 80%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속에는 벤처 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도 3~4번의 기회는 주는 정부의 모태펀드나 금융이나 모든 쪽에서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조성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실패할 때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M&A입니다. M&A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더 커져가는 벤처의 그런 확장 경로가 있는데 우리 M&A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는 것도 그런 규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M&A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금년 하반기에 제도적 개선책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개혁을 통해서 금융이 융자에서 투자로 가게 하고 또 재벌들이 CVC 투자가 금융기관에서 제외시켜 줌으로써 재벌들이 소액으로 나누어서 중소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자금의 선순환 흐름과 함께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의 조성 그리고 M&A 시장의 활성화라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이 벤처 창업 예비 전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빠르게 창업 열풍을 일으킬 수 있고 실패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이제는 그런 열풍이 확 확산된다는 것이고 이것만이 유일하게 지금까지 25년간이나 침체를 계속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교과서에 담임과들이 준 상향하신다고 한 게 이게 예전에 뭐 대성명을 몇 번 나왔던 것인데 그때도 지적된 문제가 이제 그걸 드렸는데요. 탈세 가능성이나 소위 근거가세 체제가 무너진다. 위장 자료가 난무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 때문에 간이가세를 19년간인가 4,800으로 묶어놨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세청이 현금 영수증 제도도 취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과세 자료가 99.9% 나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과세 자료를 다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상의 문제라든가 위장 신고의 문제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돼버렸는데 관성적으로 4,800만 원 이거를 계속 누르니까 이 사람들은 억지 춘향으로 사실 한 달에 매출이 400만 원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라 그래야 소득률 10% 적용하면 100만 원이고 20%가 남는다 그래야 한 달 순소득이 200만 원 아닙니까? 그런 정도 규모의 사업자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 울며 겨자 먹기로 세무사한테 10만 원, 20만 원씩 기장대회 수수료를 주고 세무신고를 받는 것은 잘못된 국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현실을 너무 떠난 탁상공론이죠. 옛날에는 그런 게 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표가 현실화가 안 돼가지고 자료가 안 나와서. 그래서 월 매출 1,000만 원 그래도 실제 매출은 5천만 원, 6천만 원 될 수 있었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런 게 가능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과세 자료가 100% 다 나오는데 그런데 뭐 하려고 그 어려운 사업자들을 아무 능력도 없는 사업자들 부부가 한다든가 가족 경영하는 사업자들한테 그 어려운 세법에 따르는 세무신고를 시키는 그런 부담을 주느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10만 원 갖고도 안 될 겁니다. 보통 웬만하면 최소 20만 원, 30만 원 세무사 기장대행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거는 빨리 덜어줘야 된다고. 하나 더 대통령 지지도 하락이 진보 지지층 이탈로 인한 것 아니냐? 지지도 하락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 경제가 어떤 경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빠졌냐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 경제가 나빠진 게 어제 오늘 나빠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단 나쁘게 느끼니까 경제 좀 살려라라는 그런 말하자면 경제를 빨리 살려야지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와 우리 민주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당정청이 서로 엇박자 안 내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거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희망을 갖게 되고 특히 중소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면 새로운 희망의 싹을 발견하면 다시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됐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미 있거든요. 2개의 은행이 설립했는데 설립한 지 1년 만에 BIS 비율이 다 찰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공을 했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시장에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기존 은행들의 기득권 보호 때문에 더 안 해주는 못 해준 측면도 있고 은산분리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 없게 은산분리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예금을 재벌에 사금고화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계열기업군들은 아예 투자 못하게 묶어져서 그 인터넷 전문은행에 들어올 수도 없게 돼 있고 IT 기업만 들어오는데 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지분을 34%인가로 제한하는 것이 우리 당이 지금 내놓은 법안이고 그건 심의 과정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기업군들하고의 기업금융 자금 대출을 여러 가지 모든 경우의 수수료를 다 막는 조치들이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기우에 불과하다. 그런 은산분리의 피해,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 새로 만들어준 것이 재벌의 사금고로 운영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그것은 철저히 입법 과정에서 지금도 이미 제안된 법안 자체가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있지만 뭐 문제가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더 보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은 우리 금융기관이 전 세계 유례가 없게 이렇게 높은 비율을 가계금융에만 운영하니까 가계부채만 폭발적으로 늘고 부동산 가격만 뛰지 우리 경제 활성화에는 금융이 전혀 역할을 못한단 말이죠. 이런 금융 과정에서 은행들은 아주 안전하고 건강해졌지만 기업들은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도 금융의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을 정부가 강제로 하면은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경쟁자가 들어가서 경쟁을 통해서 금융권들이 스스로 경쟁에 나가서 혁신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한 출발점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시작한 거니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내에서 일부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는 다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그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 걱정 그런 것들은 이미 반영하여 정재의 의원 법안에 다 반영이 됐고 우리 앞으로 당론 형성 과정에서도 다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전면거래법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 감정협의 보면은 그 근처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자산 총액이 5천억이었는데 뭐 300억을 낮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그거 외에도 뭐 이제 다른 돈도 해가지고 이제 요건을 확 줄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혹시 당대표 되시면 야당 진보 정당 쪽에서 좀 이렇게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 협치라는 말을 꺼낸 이유가 사안별로 지지 정당 그룹이 달라질 수가 있죠. 경제 살리기에는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과 우리 당의 경제 살리기를 추진하는 사람들 간의 의사가 더 많이 합치하고 또 걱정하는 그러다가 또 다시 재벌한테 모든 걸 다 사근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동안 진보 쪽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또 걱정하겠죠. 반대하고. 그래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상대당 대표와 진보정의당 대표, 뭐 민평당 대표 또 각 정당 대표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런 문제들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당대표가 그렇게 만나면 정책의장이나 간사들은 더 자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사안을 서로 소통하고 나면 타협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은 국회에서 녹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정치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